세퍼니 한지연입니다. 네. 오늘은 여러분들이 가장 이야기 나눌 부분이 많은 바람을 피는 배우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게요. 바람을 피는 배우자를 생각하면 억장이 무너지실 텐데요. 일단 바람을 피운다. 그런 배우자를 보는 피해 배우자분들의 마음이 어떤지 가해 배우자분들은 모르시죠. 제가 잘 알잖아요. 피해 배우자는 제가 이런 설명을 해 드려요. "가슴이 찢기는 것 같다. 심장이 파열되는 것 같다. 가슴뼈가 무너지는 것 같고 부서지는 것 같고 사지가 절단되는 아픔이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해 드리는데 그래도 잘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 정도 아픈 게 뭔지 모르니까. 안녕하세요? 체리 필터? 글자가 안 보여. 조금만 크게 해 주세요. 눈이 나빠 가지고. 음. 어. 아 네 보입니다 인제. 어 그래서 여러분들 바람피는 배우자에 대한 고통을 함께 나누실게요. 일단 바람피는 배우자를 보고 있으면 내가 혹시 죽어버리면 잔인하게 죽어버리면 '아 저 사람이 뉘우칠까?' 이런 생각도 하게 돼서 죽고 싶어지기도 하고 근데 죽고 싶다가도 애들을 생각하면 '저놈이 저 여자가 미쳤는데 나까지 그렇게 되면 우리 애들은 어떡하나.' 이 생각을 하게 되죠. 근데 가해 배우자들은 그런 생각을 못 해요. "야 내가 ATM기야? 내가 무슨 식모야?" 이런 얘기를 하면서 꼭 자신들이 뭔가 계속해서 희생해 온 것 같은 잘못된 피해 의식을 갖고 공격을 해 오죠. 그랬을 때 피해 배우자분들은 어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여자일 때는 자기가 ATM기고 돈만 벌지 않았는데 우리가 없었다면 가족이 없다면 돈을 안 법니까 혼자 살면? 어차피 열심히 살아야 되는 거 똑같은데 함께 살아가니까 더 행복하기 때문에 함께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까지 자기가 다른 여자가 생기기 전까지는 함께 행복했고요. 그쵸? 그런 부분이 훨씬 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적으로 본인이 뭔가 지금까지 굉장히 희생해 온 피해 의식 그런 걸로 인제 공격을 해 오죠. 그랬을 때 참 아무리 설명을 해도 몰라요. 아니 그러면은 자기 삶이 뭡니까? 여러분 이성을 만나는 것만이 본인들의 삶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뭐 남자 여자 데이트하고 연애하고 잠자리하고 이게 인생이 전부고 그게 자기 인생을 사는 길인가요? 자기 인생이라는 거는 본인이 결정한 거 아니에요. 결혼을 함으로 해서 자식을 낳고 너와 내가 그것을 함께 이루어 가고 공동으로서 더 훌륭히 가꾸어 가자라는 의미가 그게 내 인생이 되는 거야라는 걸 약속한 거예요. 근데 이제 와서 아기 낳고 함께 살고 돈을 모아 오고 함께 생활을 해온 게 '나는 희생했어.'라는 잘못된 코스프레를 해 가지고 어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면서 바람을 피는 걸 정당화하고 합리화하려고 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랬을 때 진짜 뭐 참담합니다. 그 얘기를 들으면은 아무리 설명해도 대답을 못 말귀를 못 알아듣기 때문에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말을 해도 못 알아들으니까 말할 가치가 없죠. 그래도 우리는 말을 하죠. 그렇지 않냐 그럼 애들은 어떡하냐. '아 애들도 이제 다 컸다. 애가 5 살이든 7 살이든 10 살이든 다 컸지 않냐. 13 살이든 저 정도 키웠으면 됐다.' 이렇게 얘기하고 20 살이면 말할 것도 없고. 근데 우리가 갑자기 배우자가 바람을 펴서 애들이 20 살이 넘었다고 해서 우리 감정이 괜찮은 건 아니에요. 그 버림받았다는 이별이라는 고통이 누구나 이별은 아프잖아요. 근데 20 년간 30 년간 믿었던 남편이 "애들 잘 키웠으니까 난 할 건 했어." 그럼 나에 대한 의리는요? 나에 대한 의리와 사랑과 함께한 시간은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전혀 책임지려고 하지 안 하고 무조건적으로 "내가 피해자였어."라는 코스프레로 해 가지고 이혼을 요구하고 별거를 요구하고 재산 분할을 요구하고 또는 생활비를 끊거나 일 안 하고 계속해서 남편만 뒷바라지하고 아이들만 키웠는데 애들이 둘 셋 돼 가지고 넷 돼 가지고 갑자기
아무 먹고 살 능력이 없는 나한테 갑자기 너에 대한 모든 걸 책임지고 싶지 않다고 나가 버리면 그러면은 뭐가 되는 겁니까? 지금까지 희생한 나는? 본인만 희생한 게 아니잖아요, 그런 논리로 이야기하면. 함께 시간을 들이고 또 노력을 들이고 집에 있을 때 배우자가 집에 있을 때 노는 거 아니잖아요. 아이들 키우고 육아하고 청소하고 함께하고 또 밥을 하고 이러면서 그 버는 돈이 어떻게 보면은 함께 버는 건데 그거를 생각 안 하고 무조건적으로 "너는 한 게 없다."는 식으로 나오면 당황스럽죠. 그쵸? 그런 아픔 속에 계신 분들과 오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나눌 건데 제가 바람을 피는 사례를 많이 가져오지 않는 거는 내담자들의 안전한 비밀 유지도 있고 그다음에 제가 사연을 얘기할 때는 다 섞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한 분의 진짜 사연이 나오지는 않아요. 아내의 바람으로 남편들도 고생을 많이 합니다. 예전에는 남자분들이 아내가 바람이 나면은 이제 다 거의 헤어졌어요. 근데 요즘에는 50%는 헤어지고 50%는 그래도 유지를 하려고 노력을 하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고통도 크죠. 이게 남자가 그러니까 내 배우자에서 남편이 딴 여자랑 성적인 관계를 맺는 거랑 아내가 딴 남자랑 성적인 관계를 맺는 거랑 받는 데미지가 좀 달라요. 왜 그러냐면 여자들은 아무래도 남자의 육체적인 관계보다는 정신적인 관계를 중요하게 여기고 남자들은 정신적인 관계보다는 육체적인 관계를 훨씬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 선이라는 것이 좀 다릅니다. 여성은 정신적인 선이 있고 남성들은 육체적인 선이 있는 거죠. 정신적인 부분이 괜찮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 육체적인 관계를 맺은 것만큼 크지는 않죠. 남편들이 여자가 바람을 폈을 때 아내가 바람을 폈을 때 그 육체적 관계가 있었을 때 그 후유증이 훨씬 큽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오시는 그 피해 배우자분 남편분들 넋을 놓고 오세요, 넋을. 근데 피해 배우자인 아내분들은 정신을 차리고 오세요. 왜냐하면 어떻게든 이거를 해서 남편과 살아가려고 하는 의지가 강하고 그걸 해결하려는 의지가 강하고 남편분들은 의지가 있더라도 이 데미지가 너무 크기 때문에 거의 반시체가 돼서 오세요. 반시체가.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 '아 저렇게까지 힘들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너무 힘들어하셔서 보고 있으면 마음이 아파요. 빨리 그걸 회복을 하기 위해서 제가 인제 트라우마 치료도 하지만 그분들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거는 재발 방지. '재발을 안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이 이야기를 가장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재발 방지에 대한 외도 탐색이라든지 트라우마, 가족 분석 그다음에 외도 후유증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아내가 오래된 동창과 중학교 동창, 초등학교 동창과 바람을 피웁니다. 그래서 남편분이 그걸 아시고 어 거의 인제 죽으시려고까지 시도를 하시다가 "살아야겠다." 그러고 저한테 인제 함께 오신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 같은 경우는 10회 정도의 상담으로 굉장한 회복을 이루고 서로 화합을 하셔서 지금 굉장히 행복해지셨거든요. 남편분이 새로운 사업도 지금 준비하시고 아내에 대한 믿음도 다시 회복하셔서 두 분이 그 아내분도 참되게 뉘우치시고 정말 '내가 정말 제정신이 아니었던 게 맞고 저렇게 좋은 남편을 두고 바람을 핀 거는 미쳤었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중간에 소송도 하고 그런 상간 소송도 하고 그런 과정을 거치기는 했지만 그렇게 함으로 해서 아이들이 인제 안전해지는 거죠. 그분들도 아이가 있거든요. 두 분이서 제가 자세하게 사례를 말씀 안 드리는 거는 이제 프라이버시가 있으시니까 그럴 수가 없어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해 드리고요. 상담을 통해서 얻으시는 거는 내 회복과 그다음에 나한테 있었던 그 관계 속에 두 사람이 이 외도 이전에 문제가 있었던 그 관계 문제를 풀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외도라는 문제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외도 이전에 이 외도가 일어났던 이유에 대한 원인을 없애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치료까지 함께 이 부부 상담을 통해서 어 외도 치유 상담을 통해서 회복이 되시는 거죠. 또 외도 피해자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은 내가 기억상실증이 걸리고 싶다는 얘기를 상담 사례에 오셔서 많이 하세요. "내 기억이 없어지면 이 고통에서 나올 것 같지 않냐." 근데 이게 외도를 통해서
인제 외도가 딱 일어났을 때 보통 상간 소송을 하는데 상간 소송을 하는 게 좋냐 안 하는 게 좋냐라는 결정도 잘 하셔야 돼요. 해서 이걸 어떻게 끌고 가냐에 따라서도 굉장히 많은 게 달라지는데 그걸 잘 수습을 못 하셔 갖고 가정이 깨지기도 하거든요. 그런 부분도 케이스 바이 케이스 케바케이기 때문에 굉장히 고민해서 결정해야 되는 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 부분도 여러분들이 좀 디테일하게 생각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이 문제를 그냥 무조건적으로 '치고 나가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또 그게 문제가 돼요. 안녕하세요. 슬퍼언니 한지연입니다. 오늘은 이혼, 외도, 심리 무엇이든 물어보시라고 라이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부부 상담사로서 일을 하고 있는 거는 아실 테고요. 이제 저한테 외도를 하고 있다고 상담 전화를 많이 하세요. 아니면은 외도를 했는데 아내나 남편이 상처 입어서 그걸 치유시켜 드리고 싶다고, 치유시키고 싶다고 저한테 연락이 오거든요. 상담을 하시는데 외도를 하고 있는데 그 외도를 끊어내고 싶다고 전화를 주시는 분들도 꽤 많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외도를 하는 사람이 외도를 하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다 나쁘다. 이런 시각으로 배우자를 바라보시면 안 돼요. 외도를 하는 사람도 그들이 갖고 있는 죄책감이 있는 사람도 있고 그거를 끊어내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이 외도라는 것이 왜 일어날까에 대한 고민을 반드시 해 보셔야 돼요. 외도가 일어나기 전에 관계 속에 문제가 없는 경우는 없어요. 어떤 쥐 실험을 통해서 이 중독에 빠지는 과정을 실험을 한 게 있는데요. 인제 유튜브 찾아보셔도 돼요. 근데 이 쥐 실험이 어떻게 중독에 빠지는가에 대한 실험이었어요. 그래서 밀실인 조그만 상자 안에 쥐를 가둬 놓고 마약 마약성 물질과 밥을 줍니다. 그래서 밥을 주는데 이 쥐가 이 좁은 공간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공간에 놓인 쥐는 그 마약성 물질만을 먹다가 식음을 전폐하고 그 마약류의 물질만 먹으면서 결국은 중독으로 사망을 했어요. 죽었어요. 근데 또 다른 중독 실험을 굉장히 넓은 공간에다가 아주 탁 트인 공간, 탁 트인 건 아니구나. 굉장히 넓은 공간에다가 쥐들의 놀이터를 많이 마련하고 흥미로운 걸 굉장히 많이 나열하고 놀 수 있게 해 놓은 다음에 중독성 물질과 마약 물질과 음식을 줬어요. 근데 즐거움이 많은 곳에 있는 쥐는 그 중독돼 있는 중독성 물질을 먹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행복한 공간에 있을 때는. 그래서 그 안에 놓인 쥐는 중독에 빠지지 않았고 가족도 이루고 아이도 낳고 행복하게 살더라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밀폐되어 있는 곳에서 중독성 물질에 빠져 있던 쥐도 그 행복한 공간으로 데려갔더니 그 중독에서 빠져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중독에 빠지는가는 본인이 어떤 공간에서 얼마나 흥미롭게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행복감을 느끼는 것과 굉장히 긴밀한 관계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외도를 통해 잘못된 중독에 빠져 있는 분들은 행복감을 느끼지 못하는 원인이 가장 크다고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실험에서는. 이처럼 외도를 하는 배우자가 어떤 이유로 외도를 내가 행복감을 주지 못해서 외도를 하고 있다는 뜻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그 사람이 느껴야 되는 어떤 흥미로운 것들과 행복을 줄 수 있는 조건이 그 사람에게 지금 없다라는 건 분명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도파민을 생성할 수 있는 방향을 찾는 거죠. 누구나 행복하고 싶으니깐요. 행복하고 싶은 게 최종적인 목적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외도 중독, 관계 중독, 성중독에 빠져 있는 분들이 거기에 몰입하는 원인을 찾아야 되고 이 원인을 찾아서 이 원인에 따른 결과를 또는 이 원인으로 인해서
이 원인을 벗어날 수 있는 무언가를 반드시 제공해 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관계적인 개선 없이 아니면은 외도의 어떤 행위만 보고 비난하고 드자비만 했을 때는 분명히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없다라는 얘기예요. 가정의 회복이 어려워진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무래도 이 이혼이나 외도를 고민하실 때 내가 과연 이로 인해서 왜 행복하지 않은가에 대한 원인 분석을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내가 외도에서 빠져나오기도 아니면 위기에 있는 가정을 다시 세우시는데도 많은 도움이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혼을 앞두고 있을 때 생각하시는 게 뭐냐면 여기서 벗어나면은 이 결혼이라는 것에서 벗어나고 저 사람한테서 벗어나면 무조건 행복해질 거야라고 생각하신다면 그거는 큰 오해일 수 있어요. 왜냐면 내가 행복할 수 있는 원인이 환경적인 측면도 무시할 수 없지만 내적인 고립감에서도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내적인 고립감을 왜 느끼고 있는가에 대한 나에 대한 분석도 충분히 이루어져야 되고요. 내가 어떤 원가족이 갖고 있던 부정적인 패턴에서 나오지 못해서 그 패턴을 계속 반복하고 있는 건 아닌지에 대한 생각도 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가정은 최선을 다해서 지킬 만큼 가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깐 가정을 쉽게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이혼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하시지 않는 게 혼자 되는 것도 두렵고 경제적인 여건도 그렇고 아이들에 대한 문제도 그렇고 굉장히 걸리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혼이 너무너무 어렵죠. 근데 꼭 이혼을 하셔야 되는 때도 있어요. 그 사람이 나를 때린다든가 폭력적으로 행동할 때는 일단 벗어날 수 있는 방향을 찾으셔야 돼요. 날 때리지만 날 사랑해. 나한테 욕을 하지만 날 사랑해.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나한테 가학적으로 굴고 나를 존중하지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할 거야라고 믿는 것은 스스로 하는 가스라이팅이에요. 그래서 폭력적인 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정서적인 폭력도 있고 육체적인 폭력도 있고 경제적인 폭력도 있고 많은 폭력들이 있거든요. 이거를 모두 참아내면서 결혼 생활을 유지하시라는 말은 아니에요, 제 말은.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가 사람으로서 나의 존중감, 나의 자존감을 찾을 수 없다. 이런 정도의 수준을 견디시라는 얘기를 제가 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그치만 외도를 했다 그래서 또는 성격적으로 좀 안 맞는다 그래서 섣부르게 이혼을 하거나 빠르게 이혼 이야기를 하거나 그러진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